저희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에서 스웨덴 강좌를 이렇게 열었고, 그 강좌에 그때 이제 시장님과 또 우리 시영 씨의 식구들이 와서 좀 들었고, 그때 우리 신필규 선생님을 강사로 모셔갖고 강의를 또 들은 바 있고, 뭐 이런 어떤 배경이 결국 시영 씨의 스웨덴 학교가 열리는데 좀 이렇게 좀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뭐 시장님하고 인연이 있지만은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사실은 뭐 제 그 스웨덴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스웨덴에서 그렇게 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국내에도 사실은 스웨덴 이렇게 말은 많지만은 제가 보건대 그렇게 스웨덴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나 또 오랫동안 스웨덴을 쭉 지켜보고 그리고 연구해 오신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제가 감히 스웨덴 전문가로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입장은 뭐 못 되고요. 우리 신필균 선생님이나 뭐 아니면 이제 아주 몇몇 분들 저희 그 스웨덴 강좌에서 이렇게 강사로 모셨던 그런 분들이야 이제 모름지기 스웨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우리 이제 신필균 선생님의 어떤 청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건데, 그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에 조그마한 이제 칼럼 하나 썼는데 그거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감히 여기에 이제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스웨덴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스웨덴을 이제 좀 다녀온 사람으로서 조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바, 특히 이제 이 아동복지 관련해서 잠깐 이렇게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좀 편안하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화면에 이렇게 뭐 말갈량이 뷔페와 스웨덴 아동복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뭐 좀 시간이 이렇게 되면 저희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희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잠깐 소개해드리려지만은 그 시간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제가 이렇게 궁금한 대목 말씀드리기로 하고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거 이렇게 되나요? 예, 이게 이렇게 말가량 삐삐 여기 대체로 다 이렇게 아시죠? 예, 아마 지금 연령대를 잘 가늠을 못 하겠어요. 예, 한 뭐 젊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기억한데 이거 제가 뭐 칼럼에도 썼지만은 저는 한 35년 전인가 그때 이렇게 말가량 삐삐를 즐겨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80년대 초나 70년대 말 뭐 KBS에 이렇게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말가량 삐삐 이렇게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후에도 한국에도 아마 제가 책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급히 올라오느라고 가방에서 빠뜨렸던데,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이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 말가량 삐삐의 저자의 책들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그 책들을 쭉 이렇게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 있는 젊은 인턴들에도 물어보니까 이 말가량 삐삐를 책을 즐겨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으로서는 보다도 먼저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TV에서 말가량 삐삐를 와서 이 배우를 기억합니다. 린더그렌이라는 이 작가는 뭐 사망을 했지만은 배우는 여전히 이제 지난번에 스웨덴 가니까 계속 살아계시다고 하고, 나이가 뭐 50대인가요, 선생님? 그죠? 예. 아니 저자 말고 배우 말이요. 예. 배우. 예. 이게 이제 말가량 삐삐 모습이고요. 예. 이런 걸 보면 아마 50대 분들, 40대 후반 50대 분들은 아마 이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TV 프로그램 보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예, 이걸 한번 감상해 보시면 지식 채널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 보시면 조금 이렇게 실감이 날 겁니다. 금세 손가락 2개만큼 더 길어져 버린 거예요. 과연 이런 곳에 피노키오 죽은 게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에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상냥하고 귀여운 바다 저 멀리 살살고 물기 서러도 나는 아니 당신은 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이고 정말 자유로워요. 난 이렇게 마룻바닥 깎아내는 처음 봤어. 아이고.
말갈량의 삐삐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대선 후보들에게 물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어른들에게 뭐 후보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많은 어른이나 아니면 누구에게나 이제 삐삐를 기억하시냐고 물은 것은, 삐삐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 메시지는 아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요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오늘 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데, 말갈량의 삐삐, 이렇게 아까 이렇게 보셨는데, 말 그대로 이제 9살 소녀 가장이죠. 외모 보니까 이제 빨간 머리에다가 양쪽으로 쫙 뻗은 머리고, 주근깨 투성이의 얼굴이죠. 커다란 구두, 긴 양말, 신발도 짝짝이를 주로 신고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외모부터 상당히 특이하죠. 특이하고, 아까 이제 뭐 내 집이라고 나오는 데가 사실은 그 책을, 저도 이제 이번 참에 책을 좀 더 꼼꼼히 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아주. 지금, 읽어봐도 상당히 그 시사하는 바가 많고 또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고. 근데 그 집 이름을 이제 뒤죽박죽 별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동화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혼자 살고 있고, 학교 안 다니고, 글도 잘 모르고, 거짓말 좀 잘 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남긴 금화가 큰 커다란 가방이 있고, 이제 이런 친구인데, 그리고 이제, 원숭이 이름이 닐선 씨라고 이렇게 원숭이 있고, 말이 있고, 이웃집 친구,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죠. 어느 작은 마을 변두리에 뭐, 잡초가 무성한 오래된 정원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동화가 시작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뒤죽박죽 별장이고, 거기서 호련이 나타나서 이제 주변에 친구인 토미와 아니카, 이웃집 친구들 놀라게 하고, 그네들과 이제 오리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펼치는, 그런 광경으로 시작되는데, 아까 그, 동영상에도 봤지만은 본명이 밑에 이거요. 저도 뭐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길죠. 이게 본명이랍니다. 원래 스웨덴은 그렇게 이름이 길어요. 교장 선생님? 아니요, 조금 그러니까 부유층일수록 네.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름들을 많이 쓰는. 다 그렇군요. 가풍이 가문이 그랬어요. 그래서 삐삐로타 텔레카스산 윈도우 세이크 맥 뭐 애플랜드 도트 롱스타킹 이거를 줄여서 아빠가 그냥 삐삐 이렇게 해서 이제 삐삐 롱스타킹으로 불리죠. 원래 이름은 이거랍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외모와 이런 어떤 뭐 성격도 사실은 상당히 그 아까 동영상도 보지만은 아주 말갈량이데다가 개팍하게 이럴 때 없고 이렇죠.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뭐 찐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찐따. 찐따가 뭔지 아시죠? 예, 뭐 왕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데 보니까 뭐 요즘 우리 애기 같은 경우는 뭐 아빠 나는 절대 전따 아니고 찐따도 아니야 이랬던데 전따가 뭐 전교에서 따다가는 내가 전따고 뭐 은따는 은근히 따돌리는 애고 찐따는 뭐 계속 하여튼 따돌리는 왕따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애 같은 경우는 예. 하여간에 이게 삐삐의 실체입니다. 실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죠. 아까 이제 이제 동영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삐삐 어록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삐삐가 뭐 이렇게 지금 소설 속에서 다양한 어떤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마다 이제 삐삐의 모습이 그려지고 거기에 한마디 한마디씩 이렇게 삐삐가 하는 말들이 있는데 삐삐의 어록이라 해놨는데 재밌는 말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 아빠는 식인종 왕이야. 이렇게 엄마는 사실은 이제 일찍이 죽고 아빠는 이제 어느 날 배를 타고 아마 실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는 사실상 이제 사망했는데 본인은 식인종 왕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왜 뒤로 걷느냐고 뭐 아까 지식 채널을
동영상에도 나왔죠.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 뭐 이렇게 해서 난 커서 해적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삐삐가 아주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리고 어떤 한상의 나래를 끊임없이 펼치고 그 때로는 거짓말도 스스무시하고 이 대목이 재밌죠. 삐삐가 이제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간 이유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방학 여름 방학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 방학 좋지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 쫓아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7+5는 몇이지 이렇게 물으니까 글쎄요 선생님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학교에서 뭘 해 이렇게 할 때 뭐 또 캐러멜을 먹어 아까 동영상에 나왔죠. 그러면 선생님은 뭘 해 할 때 아이들을 데리 캐러멜 먹기 좋게 껍질을 까죠. 어린이에게 학교가 필요한 단 한 가지 뭐 이런 어떤 제목의 코너에 나오는 어떤 모습들이죠. 근데 정말 이 삐삐 어록이 사실은 이제 저희 저도 그렇고 우리 애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아마 동화를 읽어보시면 이 어록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 그것이 주는 뭔가 하여튼 통쾌함이 있어요. 사실은 아주 통쾌함. 삐삐가 왜 이렇게 세계의 아이들이 특히 이제 또 심지어 어른들까지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저도 읽으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상상의 나래라든가 어떤 창조적인 생각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또 어떤 놀이 그다음에 휴식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아니면 또 우리 애도 그렇고 통쾌함 이런 것들 또 자유분방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삐삐를 통해서 작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이 아마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구가 특히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엄마 내 걱정 마세요. 난 잘하고 있으니까. 요 문구가 특히 이제 아마 이 작가가 삐삐를 통해서 좀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삐삐 엄청 한마디 소녀 가장이라 볼 수 있죠. 혼자 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돈이 있는 것 같지만은 아주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삐삐의 특성이 뭡니까? 아주 자유분방하고 씩씩하고 당당하고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씩씩하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존재다. 아마 이거를 아마 이 작가가 삐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예.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와 어른이 다른 점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야누스 크루착이라는 분이 이렇게 한 말인데 아이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 감정이라면 아이가 어른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그리고 지성이라면 어른과 동등하다. 이것이 아이들이라는 거죠. 우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어른들 볼 때는 보통 이제 보호의 어떤 대상으로만 아이들을 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삐삐처럼 당당하게 혼자도 살아갈 수 있고 혼자도 주변 환경과 주변의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아이는 자기 스스로의 삶의 주체이자 어떤 스스로의 존엄한 인격체다. 뭐 이런 얘기를 이 삐삐라는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린드그레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생각이 스웨덴에서 어떻게 이제 한 어떤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렇게 농축되어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바탕이 됐는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요 얘기 전에 제가 아는 여담입니다만 삐삐를 제가 보면서 기억나는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회복지 쪽에 아주 유명한 교수분이죠.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상당히 독특했어요. 독특했고 지금은 좀 성년이 됐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제 그 교수님이 저한테 아주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저도 사실은 애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적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신문사 기자고 또 제 부인은 또 아내는 또 이제 나름대로 벌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맞벌이죠. 그러니까 애들 상당히 그 제대로 돌보기가 힘든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아마 여러분 다 겪었을 겁니다. 아마 겪었을 텐데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질풍노도의식이죠. 아무도 이렇게 정말 뭐 유전자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 한마디로 예. 정말 그렇게 착한 애가 그렇게 막 특히 남자애들은 막 6학년 중학교 1학년 되면 욕하죠. 예. 욕을 안 하면 뭐 어떤 마치 왕따가 되는가 봐요. 하여튼 뭐 욕을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의 애는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서 애가 아무 문제 없는 애예요. 학교 가서 문제 없는 애인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수업을 받다가 책상 위에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책상 위에.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왜 책상 위에 올라가? 이러니까 아니 여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참 독특하다. 우리는 저희 같은 건 독특하다고 그 아빠 입장에서도 참 자식이 이랬는데 그 선생님은 조금 이렇게 엄격했던 거 봐요. 또는 아니면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 봐요. 아니 너 책상 위에 올라가면 안 돼. 근데 걔가 아니 선생님 여기가 더 편하고 좋은데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래갖고 애를 거의 묵삽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학교에 가서 그 사정을 다 보고 듣고 뭐 어쨌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외국으로 보내더라고요. 외국으로. 그래서 그 아이는 유학 가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지금은 잘 컸는데 근데 그 돌이켜보면 삐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고정관념, 아니 어른들의 어떤 그 가치관에서 본 그 아이들의 자유분방함, 아이들의 어떤 독특한 어떤 모습,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거울과 우리의 어떤 프리즘과 우리의 어떤 눈으로서 딱 이렇게 가둬놓고 재단하는, 그런 것이 바로 어떤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 선생님의 아이 사례에서 그런 걸 잘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뭐 너무나 많죠. 그런 사례는. 어쨌든 삐삐, 이 얘기를 좀 보면서, 은연중에 그 선생님의 그 아이가 생각나던데, 이처럼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아이들, 사실은 하나의 객체이자 또는 어떤 보호의 대상으로서만 보는 그 아이들이 아니라 이 지금 린드그렌이라는 작가가 어쨌든 이 소설을 통해서 아니면 동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존엄한 주체로서의 어떤 인격체로서의 아이, 삶의 주체로서의 아이, 그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이분이 많은 어떤 그 작품을 남겼는데 삐삐가 나온 게 아마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왔더라고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어떤 그 어른들의 어떤 그 잘못으로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극단적인 빈곤에 처하게 되고, 그것은 뭐 비단, 유럽 전반이 그랬었죠, 그 당시에.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더욱 이제 이 발랄하고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자유롭고
그런 어떤 아이들의 세계를 좀 그리고자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대체로 이분이 뭐 장애인이나 고아라든가 어린아이들, 여자아이를 특히 많이 그린 그런 어떤 동화를 많이 썼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동화에는 이런 어떤 세계들이 많았고 어떤 자유라든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고 인도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이 뭐 항상 동화 속에 많이 등장했던 것은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대상들을 이렇게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예. 이제 이분이 바로 이제 린더그렌이라는 작가고 한 100여 권 어린이 책을 출간했고 실제로 이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헌신했더군요. 헌신했고 체벌을 반대하고 폭력을 반대하고 약자를 보호를 하고 그리고 아동 인권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동물 보호를 위해서 동물법 제정에도 힘썼던 그런 분으로서 이런 어떤 그 결과로 이런 상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에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지금 이분의 그 여러 가지 친필 원고라든가 뭐 이런 분의 작품 이런 게 이렇게 아스트리드 린더그렌 아치브라는 형태로 그 스웨덴 왕립도서관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린더그렌 친필 원고를 보러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의 기록유산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록유산이 뭐죠? 예. 그렇습니까? 잘하시네요. 예. 대표적인 게 직지심경, 그죠? 예,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거기 이제 특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파리 도서관에 있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린더그렌이고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BP를 알게 된 거는 사실은, 저희 연구소에서 이런 스톡홀름 포럼이라는 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스톡홀름 포럼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제 연구소는 이제, 특히 이제 보건, 복지, 노동, 교육, 주거, 이런 사회정책의 5가지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야의 의제를 어떤 사회적으로 좀 대중화하고, 그리고 잠재된 어떤 이슈를 또 사회적으로 의제화하는 데서 앞장서고자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여기 시흥시에도 뭐 상당히 우수한 어떤 복지 사업의 사례가 있는데 각 어떤 지방 정부의 우수한 복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스웨덴의 지역복지를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톡홀름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2012년에 스톡홀름 포럼을 한 거고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이제 하게 될 텐데 요 스톡홀름 포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삐삐 작가의 고향이 빈베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스톡홀름에서 한 3시간 반 정도요. 예, 그 정도 되는 지역의 도시던데, 요 사진은 스톡홀름 포럼에 참석자, 참여한 분들, 저기 나디건 분도 계시죠? 예, 상당히 특히 이마가 돋보이죠, 여러분 중에서요. 예.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선글라스 쓴 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김성한 청장이고 그 옆에 분이 동대문 구청장이신 유동열 청장님요. 그리고 저쪽 우리 시흥시장님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스웨덴에서 오랫동안 명예교수시죠. 예. 이렇게 이 스톡홀름 포럼에 한 46분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스웨덴에 가서 스웨덴에서 국제 포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 각지를 이렇게 탐방을 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포럼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때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는 문제를 놓고 그렇게 국제 포럼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지방 단체장들이 참여를 했고 스웨덴 현지의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고트란트라고요. 스웨덴에 있는 하나의 큰 우리 제주도 같은 그런 섬입니다. 그 섬에서 알메달리라는 정책 박람회를 합니다. 알메달리는 들어보셨죠? 예. 알메달리 정책 박람회라고 이렇게 이제 해마다 한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트란트 이 지역에서 이렇게 스웨덴에 있는 모든 정당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날을 정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스웨덴 현지에 있는 많은 어떤 그 시민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언론기관 뭐 등등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시민들과 함께 그 한 나라의 정책을 이렇게 또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섭취하기도 하고 또 노래하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축제처럼 이렇게 어울리면서 정책을 논의하고 정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정책 축제 내지는 정치 축제로 그렇게 해서 크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걸 본따서 많은 어떤 곳에서 하고자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희망 서울 정책 박람회라고 이틀간 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이 알메달렌을 한번 서울시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책을 시민들과 한번 소통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논하는 그런 어떤 장을 통해서 시 정부로서는 시민들에게 정책을 많이 알리고 동시에 또 시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하고 뭐 이런 소통의 장으로서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 원조가 이제 바로 알메달렌 정책 박람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뭐 정책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이제 정책을 고민하는 분들이 또 실제로 이 현장을 보고자 했고 또 이미 다녀온 분도 있고 저희도 그런 일환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는 이 중에서 뭐 제가 기억하기에 뭐 아마 금연 운동하는 그런 단체가 이렇게 이 알메달렌이라는 그 고트란트 섬의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곳곳에 이렇게 부스를 설치하고 그 곳곳에 마을에 있는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 또 기타를 치고 놀기도 하고요. 뭐 이런 모습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죠. 예. 이런 일정 중에 이 빈베르비라는 곳을 들렀습니다. 빈베르비라는 곳을 들른 까닭은 바로 아까 소개했던 그런 삐삐 작가의 고향인 바로 그 빈베르비 그곳에서 린드그렌 월드라는 그런 어떤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테마파크에서 스웨덴인들이 어떻게 이런 테마파크를 통해서 이 삐삐를 통해서 또는 린드그렌 작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동화 속의 어떤 그런 어떤 세계를 통해서 어떤 꿈을 키우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한상을 심어주고 또 어른들도 함께 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곳에 스웨덴의 어떤 아동복지라든가 원천이 되는 그런 가치관이 녹아 있다 이렇게 보고 그 현장을 찾아가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린드그렌 월드에 있는 모습들이죠. 이게 사실은 스웨덴의 이제 빈베르비라는 곳이죠. 여기에 1년에 한 130일 정도 이렇게 개장을 하더라고요. 네, 개장을 하고 1981년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한 해 한 52만 명 가까이 이렇게 찾는답니다. 그 중에 30%가 외국인으로 돼 있고요. 곳곳에 연극과 연극을 할 수 있는 그런 극장, 소극장 등으로 구성이 됐고요.
대부분의 장소가 그 린더그렌의 작품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좀 현실로 재현했다고 볼까요?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저건 오른쪽에 있는 게 입구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뭐 책이고요. 책을 그려놓은 거고. 요게 지금 삐삐가 공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참여해서 한동안 이제 삐삐 공연을 봤습니다. 아주 뭐 스웨덴어로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은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쭉 지켜봤습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뭐 활기차게 이렇게 뭐 삐삐가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 이 관객들 사이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요. 친구들하고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어떤 스웨덴은 물론이고 북유럽에 수많은 아이들이 와서 함께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삐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래서 여기 가서 저희가 이제 이 린더그렌 월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한편으로 보고 그리고 그쪽의 관계자로부터 또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면요. 이쪽에 CEO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 설명에 이제 중에 저희가 인상 깊은 장면이 참 그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제 칼럼에도 이렇게 썼지만은 여기에 이제 안에 레스토랑이 있고 음식점이 한 15개 정도 있더라고요. 10개의 상점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이제 이쪽 린더그렌 테마파크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주로 이제 2살에서 9세, 9세의 가족과 함께 사는 그런 가족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스웨덴뿐만 아니라 덴마크, 독일, 뭐 북유럽에서 많이 오는데 이 린더그렌 월드의 목표는 뭐냐면 아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요 정신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이가 행복하면 어른도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하다. 뭐 이런 정신이라고 주창을 하더라고요. 이쪽 CEO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뭐 그때는 상당히 이제 무릎을 쳤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철학과 정신에 따라서 모든 어떤 시설은 아이들에게 맞춰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실 짓는 거. 화장실에는 이제 어른들의 높이의 화장실은 없고 전부 다 아이들 키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변기, 뭐 세면기, 세면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이제 돼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인상적인 것은 제가 이제 칼럼에도 썼지만은 이렇게 전기로 되는 그런 어떤 게임 시설은 전혀 없고요. 디지털 물론 없고요. 순전히 책 속의 현실, 책 속의 공간, 그것을 재현한 그런 어떤 테마파크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롤러코스터 보통 이제 보통 놀이공원 가면 롤러코스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래서 여느 공원에서 없는 것이 이쪽에 많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인상적인 것은 철저하게 비영리를 추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쪽에 이제 여기 많은 어떤 가족들과 아이들과 이렇게 북유럽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리기업 같은 경우는 이쪽을 후원함으로 해서 자기의 브랜드를 알리고 싶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펩시콜라더라고요. 펩시콜라가 여기에 많은 협찬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펩시콜라와 계약은 했지만은 컵이라든가 아니면 자판기에 어디에도 펩시콜라라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판기는 그대로 있는데 자판기를 전부 다 이제 나무판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려져 있고 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해서 어쨌든 휴지통이나 파라솔이라든가 어디에도 펩시콜라가 지원을 했지만은 브랜드를 넣을 수 없도록 그렇게 뭐 했다고 해요. 예. 그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영리성 자체를 좀 배제하는 측면도 있고 다시 말하면 공익성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책 속의 현실을 그대로 또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아이들이 펩시콜라를 보면서
갑자기 이 PB의 세계를 생각하다가 펩시콜라를 보게 되면 이건 지금 환상의 세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로 동화 자체가 현실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이제 구현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이들의 눈높이와 아이들의 세계, 아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점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만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인상적인 거는 이 CEO 분의 설명 중에 아마 그러니까 모든 이런 어떤 상점가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바로 이 빈베르비 지역에서 조달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채용하고 지역의 어떤 모든 물자를 또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 테마파크 자체가 하나의 지역 경제의 어떤 활성화에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빈베르 그 린더그렌 어떤 유족들과 그다음에 또 관계되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그렇게 그 작가의 정신과 그다음에 공익 경영, 가치 경영 뭐 이런 것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부럽더라고요. 최소한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좀 있으면 좋겠다. 뭐 많이는 않더라도 이런 거는 하나 정도는 있어서 아이들이 철저하게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동화의 세계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놀이공간 정도는 하나 정도는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 린더그렌 월드를 보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린더그렌 월드를 통해서 본 린더그렌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것이 스웨덴 어떤 이 복지국가로 형성하고 발전하는 데서 일정 정도 기초가 됐다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은 스웨덴 복지국가 최근에 그 스웨덴으로서 온 교수님하고 이제 대화 중에 뭐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편주의 선별주의 논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스웨덴도 상당히 이제 경제가 개방 경제고 개방 경제 속에서 어떻게 이제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스웨덴 역사 속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서는 1930년대 중반에 그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그 두 번째가 바로 이렇게 아동수당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1947년 정도 되죠, 맞죠? 예. 1970년에 아동수당 도입하는 것도 바로 어쨌든 이런 어떤 린더그렌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아동복지, 아동권에 대한 그런 어떤 세계관, 그런 어떤 것을 출발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보편적 복지 국가로 스웨덴이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뭐 선별주의, 보편주의 이런 논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결국 하나의 경제가 또 한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는 데 있어서 보편주의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분석 이런 차원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사실은 이런 인권, 특히 아동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주요한 어떤 기본이 되고 그 토대가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뭐 스웨덴 복지 속의 아동이라든가 뭐 아동복지 보육 서비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우리 심표 교수님 책 보면 너무나 뭐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부모 수당이라는 거 뭐 스웨덴에는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엄마 배숙부터 시작해서 사망 때까지 여러 가지 연단 복지 서비가 있지만은 아동과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이제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고 아동 복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심필 선생님 책에도 나있지만 세계 최초의 아동 학대 금지 1966년 뭐 아동보호권 명문화 유행 아동 권리 협약 준수 뭐 이런 거 있죠. 타가소 저희가 이번 일정 중에 뭐 타가소도 이렇게 가봤고요. 그다음에 요런 게 이제 있다는 거 아동수당 역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다 보시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스웨덴의 아동 복지 사상, 아동 가치관 이런 걸 보면서 좀 우리 현실을 좀 비추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이 사건 기억하시죠? 예, 통영초등생 사건요. 아동을 위한 대한민국은 없다. 뭐 이런 어떤 플랜카드도 이렇게 있는데 이 사건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 그 아동들의 좀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아동들의 어떤 그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0살 초등생 아이였죠. 사실상 방치되다가 유기됐고 결국 사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스웨덴에서 철저하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한다고 그랬는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보면 이제 세계의 모든 아동은 4가지 기본권이 있다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생존권, 그 다음에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통영초등생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더더구나 이제 가난하고 배꿀론 아이였고 그랬을 때 이 아동 권리 협약 우리 비준돼 있나요? 우리 비준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전혀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4가지 기본권에서 어느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우리가 이 준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했을 때 이 비준이라는 건 사실은 국제적인 약속이거든요. 약속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아마 91년인가요? 그때 이제 비준을 했는데 이 협약에는 이제 성인의 보호 없이 아동을 홀로 방치하는 것은 이제 아동 학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우리도 아동 복지법이 있고 아동 학대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어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든가 그 지금 있는 아동 복지법도 결국에는 어떤 사문화된 조항에 다를 바 없다 할 정도로 지금 이 사건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아이가 한 모모 양인데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벌이도 했고 그런데 이제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 유출을 보면 한 차상위 계층 가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어떤 우리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있었죠.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복지 서비스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아동을 경우에는 복지부에도 뭐 드림 스타트라는 게 있고 교육부에도 여러 가지 또 제도가 있고 국토해양부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여기저기 부처에서 이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들의 제도는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실제로 미친 제도는 하나도 없죠. 대표적인 게 제가 당시에 이렇게 살펴봤을 때 드림 스타트 제도라는 게 있었고요.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은 여기에는 전혀 대상이 아니었고요. 통영시청사 안에 설치돼 있었지만은 업 단위 이하 지역에는 이제 고작 23곳밖에 없었고 그 이쪽에는 더더구나 이제 제대로 미치지 못했고 없었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이 통영초등생 사건을 보면서 이제 아동인권과 아동복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되새기게끔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삐삐를 보면서 통영초등생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이제 극단적인 형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GNP에서 아동복지를 쓰는 어떤 예산은 사실은 1%도 채 안 됩니다. 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선 후보에게 이름으로 칼럼을 썼던 것도 여기 이제 수많은 어떤 복지 공약들이 있고 또 많은 어떤 복지국가까지 또 외치고 있는 마당입니다. 복지국가라 했을 때는 단순히 이제 복지 확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을 새롭게 변혁하자 뭐 이런 어떤 뜻도 담겨 있는데 그런 어떤 거창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아동, 특히 노인, 이런 어떤 가장 그 취약계층인 이게 기본적인 복지가 주어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최소한 우리 사회의 아동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그런 어떤 제도 장치 하나라도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현실을 보여주죠. 아동 청소년 실태. 그러니까 방정한 재단에서 행복 지수를 냈는데 이렇게 이제 최하위로 나타났고요. 뭐 사회적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청소년 사망군의 1위 자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연구소에서는 최근에 이제 아동 청소년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이 스스로 존엄한 주체라는 걸 분명히 법에 명시하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을 좀 더욱더 강력하게 명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좀 분명히 할 때 우리 복지가 좀 제대로 출발점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복지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감히 얘기하고 그쪽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